2025년 4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36살의 유진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방금 찍은 사진에 필터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쁘게 세팅된 케이크와 커피잔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이 완벽한 각도로 담겨 있었고, 유진은 손가락을 움직여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화사하게 색감을 조절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문구를 적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1초 만에 좋아요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36살의 유진에게 SNS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었죠. 진짜 자신보다 더 근사한 자신을 보여주는 곳,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곳,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친구 4명이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혜린의 생일이었죠. 유진아, 너희 시댁은 어때? 요즘도 잘 지내시지? 혜린이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순간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다 말고 굳어버렸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금방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아, 우리 시댁? 괜찮지. 사업도 하시고 꽤 잘 사는 편이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작은 여관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와, 부럽다. 시댁 복 터졌네. 옆에 앉은 다른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고, 유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유진의 삶은 SNS 속 사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연은 평범한 중견기업의 과장이었고 월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넉넉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었고 차는 10년 된 중고차였어요. 지금 테이블에 놓인 명품 가방도 12개월 할부로 산 거였죠. 카페 음료값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유진이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유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 사람들이 없는 복도 구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유진아, 나야. 오늘 서울 올라가도 되겠니? 은행 일도 좀 볼 겸 해서 말이야. 시어머니 정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이요? 오늘 오신다고요? 응,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녁 때쯤 도착할 것 같구나. 도연이는 오늘 야근한다던데 우리끼리 저녁 먹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복도 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옷도 깔끔했지만 표정만큼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만들고 테이블로 돌아갔죠. 누구 전화였어? 혜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척. 시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었어요. 친구들이 알까봐, 소박한 시어머니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죠. 오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유진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가 있었지만 주차비가 아까워서 두고 온 거였죠. 집에 도착해 빠르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았고 테이블을 정리했으며 쿠션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냉장고를 확인하니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근처 마트로 달려가 장을 봤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긁으며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올라가겠네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30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67살의 최정분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낡지 않았지만 평범한 베이지색 점퍼에 면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늦었니? 정분이 들어오며 물었고 유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이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었어요. 집이 참 깨끗하구나. 그냥 조금 치웠어요. 유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맛있다. 하지만 유진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뭔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정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화장은 예뻤고 옷도 깔끔했지만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죠. 정부는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 9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39살의 도연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늦게 왔구나. 피곤하지? 정분이 아들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식사하셨어요? 도연이 물었고 정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을 가리켰죠. 도연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설거지를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우연히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정부는 오늘 오후 일찍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일을 보고 며느리에게 전화하기 전 잠깐 카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테라스에 앉아 있는 유진을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확실히 며느리였죠.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테이블에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밝았지만 왠지 공허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확인하며 만족해하는 모습이 정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 행복한 걸까? 정부는 속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도영과 유진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었어?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없었어.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랬어. 유진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죠. 유진이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 정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카페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 집에 왔을 때 어색하게 맞아주던 모습, 저녁을 먹으며 계속 시선을 피하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 아이 속이 좀 외로워 보인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도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아파트 안에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정부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세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작은 방의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정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지방과 달랐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벌써부터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정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정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톡, 톡, 톡. 그 소리를 들으며 정부는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제 저녁 내내 불편해하던 모습, 시선을 피하던 모습, 그리고 억지로 미소 짓던 모습이요. 정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시어머니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정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겉모습에 집착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아침 7시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머리를 헝클어진 채 나온 도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습관이 돼서. 너 회사 가야 하지? 밥 먹고 가거라. 정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세면을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은행 일도 좀 보고 그냥 천천히 쉬다 갈까 한다.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고 있더라. 피곤한가 보다.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밥을 한술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유진이가 어머니를
좀 불편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다. 정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나 봐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변하는 거란다. 정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봤어요.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죠.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어요.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진이한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도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도연아, 내가 기억하니? 내가 유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정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이었죠. 도연이 처음으로 유진을 어머니께 소개하던 날이었어요. 당시 정부는 이미 여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부탁했죠. 며느리 될 사람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요. 자신은 그냥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하라고 했어요. 도연은 그때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왜 숨기시려고 하세요? 정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심을 보고 싶구나. 돈과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보는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어. 나중에 그 아이가 진심을 보이면 그때 말해주렴. 그 말을 들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어머니였어요. 작은 여관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호텔 체인 회장까지 올라온 분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정부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먼저 보겠다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아이인지 확인하겠다고요. 도연은 그 약속을 5년간 지켜왔습니다. 유진에게 어머니는 그냥 지방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결혼식 때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말했죠. 유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시댁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댁이 잘 산다고 사업을 한다고 말하며 허세를 부렸어요. 도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진심을 보이면 그때 말해주렴. 그 한마디를 마음에 묻은 채 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변하기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게 되기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말이죠. 도연아, 정분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유진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정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며 안방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안방에서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도연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희미했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심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 아이가 진심을 보이면이라는 말도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진은 그저 이불 속에서 작게 웅크린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정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분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안타까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안타까움, 아들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저 아이를 위한 일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비밀과 고민들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무거운 공기가 곧 폭풍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유진이 방에서 나와 대충 세면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진이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정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칫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최정부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25살에 남편을 잃고 6평짜리 방 3개뿐인 허름한 여관에서 시작해서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지금은 5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이 된 사람이었죠. 자산만 500억이 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했을 때 겪었던 무시와 차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분이 평생 가슴에 새긴 말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전 아들 도연이 유진을 데려왔을 때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겠다고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겠다고요. 도연아, 나는 그냥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렴. 나중에 그 아이가 진심을 보이면 그때 말해주렴. 정분이 아들에게 부탁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유진은 시어머니가 지방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았고 친구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며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죠.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언제쯤 알게 될까? 그날 오후 4시쯤 정부는 은행 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쇼핑백을 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각도를 잡아 셀카를 찍고 화면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었죠. 정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아직은 기다리기로 했죠. 저녁이 되어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부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은행도 좀 가고 그냥 이것저것 볼일 봤다. 정분의 대답에 도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보고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유진이를 오늘 봤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동에서 명품 가게 앞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 아직도 겉모습에만 신경 쓰며 사는구나. SNS에 올릴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 정분이 다시 말했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나 봐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하는 거란다.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정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다. 직접 보여줄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정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도연이 다시 물었죠. 곧 알게 될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정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유진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유진이 거실로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얘기. 별거 아니야. 도연이 재빨리 대답했고 유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고 어제와 똑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정분의 눈빛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너 호텔 좋아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호텔이요? 응, 좋은 호텔 가보고 싶지 않니? 정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호캉스 정말 가고 싶은데. 근데 왜 갑자기요?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둘이 좋은 호텔 가서 쉬고 와라. 내가 예약해 줄게. 정분이 말했고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걸 읽었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으니까요. 응, 좋은데 예약해 줄게. 기대해도 좋아. 정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진은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호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요.
그날 밤 정부는 다시 혼자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화려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분의 눈빛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곧 올 거였죠. 정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이번 주말에 호텔 르메르 VIP룸 하나 잡아줘. 그리고 준비할 게 있어. 통화는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모든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후 유진은 집에 친구 혜린과 다른 동기 2명을 초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과 커피가 놓여 있었고 4명의 여자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희 집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누가 했어? 혜린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했어. 이것저것 보다가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정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아, 누구야? 혜린이 물었습니다. 아, 잠깐만. 유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정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유진아,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반찬 좀 해다 줄까 해서 말이야. 정분이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누구야? 들어오시라고 해. 혜린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고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보고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친척이 오셨어. 잠깐 인사만 하고 가신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정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환하게 웃고 있던 미소가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유진은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하고 복도로 나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조금 곤란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정분이 보자기를 유진에게 건네며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거라. 된장찌개하고 멸치볶음, 김치전 해왔어. 도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보자기를 받으며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눈빛으로 정분을 봤어요. 무거운 보자기가 손에 들려왔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볼까봐 불안했죠. 정부는 며느리의 눈빛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자신 때문에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친구들 앞에서 소박한 시어머니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였죠. 그래, 나는 갈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라. 정분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유진이 재빨리 대답하고 곧바로 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유진아. 정분이 다시 불렀습니다. 유진은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정분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야, 조심해서 들어가. 네. 유진이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정부는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보자기는 안에 두고 나온 터라 빈손이었고 복도에 혼자 남은 정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그 모습이 복도 천장의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반찬을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노인의 뒷모습, 조금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화면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정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까지 그 쓸쓸한 뒷모습이 CCTV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집 안으로 돌아간 유진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누구였어? 혜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먼 친척이야.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셨대. 유진이 보자기를 주방에 놓으며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반찬해 오신 거야? 되게 정성스러우시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잖아.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지. 유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혜리는 유진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친척이 반찬을 해다 준 것뿐인데 유진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에 새로 들어온 반찬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었어? 도연이 유진에게 물었어요. 응, 오후에 잠깐 들르셨어. 유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데? 편하게 계시다 가셨어?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친구들 있어서 오래 못 계셨어.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집에 오셨다면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잠깐 반찬 갖다 줬다.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아이도 친구들 있어서 바빴나 보더라. 도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분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도연아, 이번 주말에 호텔 가기로 했지? 잘 다녀와라. 유진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어머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정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정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 호텔에서 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라는 걸 말이죠. 전화가 끊어지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금요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말 호캉스를 위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예쁜 원피스 2벌, 화장품,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액세서리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혜린이었어요. 유진아, 너 이번 주말에 호캉스 간다며? 어디 가는데? 응, 호텔 르메르. 새로 생긴 데래. 유진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거기 완전 비싸던데? 하룻밤에 100만 원 넘는다며? 혜린이 놀라서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예약해준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짓말을 시작했죠. 사실은 이번에 우리 가족이랑 관련된 호텔이 새로 생긴 거야. 투자 같은 거 했나 봐. 유진이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이고 있었어요. 뭐, 너희 시댁에서 호텔 투자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부럽네.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뭐,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싸게 갈 수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짓말을 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부러워하는 게 좋았죠. SNS에 호텔 사진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을까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그 호텔이 시어머니 정분이 새로 인수한 곳이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가 바로 그곳의 회장이라는 걸, 자신이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정부는 호텔 르메르의 박 실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준비는 다 됐지? 정분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 VIP룸 예약 완료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박 실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청소부 유니폼도 정분이 다시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만.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요? 응, 직접 봐야 해. 그 아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하지만 정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순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유진이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내일 몇 시에 출발해? 나 완전 기대돼. 도연은 아내의 밝은 얼굴을 봤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복잡해졌죠. 오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내일 나도 호텔에 갈 거다. 하지만 유진이는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도연이 물었죠. 청소부로 갈 거야. 직접 보고 싶구나. 저 아이가 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괜찮아. 나는 평생 청소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부끄러울 것도 없어. 오히려 저 아이가 배울 기회가 될 거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으니까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유진이 도연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내일 10시쯤 출발하자. 도연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완전 기대된다. 사진 엄청 찍어야지.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그 웃음이 사라지겠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유진은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도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지. 유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머니를 알아볼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작은 호텔방에서 정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입을 청소부 유니폼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단순한 작업복이었죠. 정부는 그 옷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당당했습니다. 사람은 하는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 믿음 하나로 40년을 버텨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 아이도 배울 때가 됐어. 정분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며느리 유진 앞에 청소부로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죠.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어요.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화장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했죠. 호텔에서 찍을 사진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간단히 씻고 짐을 차에 실었어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호텔 르메르로 향하는 길, 유진은 내내 들떠 있었고 도연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우뚝 솟은 고급 호텔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저기다. 진짜 엄청 크다. 유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호텔 입구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쯤 어디 계실까? 같은 시각 호텔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정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작업복에 머리에는 간단한 모자를 썼어요. 거울을 보니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올라가자. 정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호텔 입구로 도연과 유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호텔 입구에서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고 도연은 윤도연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VIP 고객님이시네요. 특별히 준비된 객실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우리 가족이랑 관련된 곳이라 그런가 봐. 착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유진은 입이 떡 벌어진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기야, 여기 완전 좋다. 사진 찍어야지. 유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비 곳곳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샹들리에 아래서, 대리석 기둥 옆에서, 창문 앞에서 각도를 잡아가며 여러 장을 찍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로비 구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베이지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정분이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15층 VIP 스위트룸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자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죠. 도연이 카드키를 찍자 문이 열렸습니다. 와! 유진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러웠고 침대는 킹사이즈였으며 욕실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죠. 유진은 곧바로 창가로 달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완전 예쁘다.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 나겠다. 유진이 신나서 말하며 여기저기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은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나타나실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객실 정리 들어가도 될까요?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찍다 말고 현관 쪽을 봤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벌써 청소?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유진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문 앞에는 청소 카트를 끌고 있는 정분이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작업복에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유진의 입에서 작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객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자신의 객실 앞에 서 있다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정분이 먼저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건 교체하고 청소 좀 하겠습니다. 정분이 담담하게 말하며 욕실 쪽으로 향했어요. 유진은 급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부는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이야. 청소일하는 거지. 네, 청소일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요즘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정분이 담담하게 말하며 수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일까지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뭐가 되냐는 게 무슨 뜻이니? 정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지 마세요. 제 체면이 걸려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체면이 걸려 있다고? 네.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호텔 청소부라는 걸 알면. 유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사람 일에 귀천이 어디 있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은 수건을 다시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평생 이런 일하며 살았단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모시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어머님,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깨끗한 수건도 정리된 이 방도 누군가 청소한 거야.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정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부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일마저 하러 가야겠구나. 편히 쉬어라. 어머님. 유진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제발, 이런 일 그만하세요. 제가 창피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창피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일로 판단하는 마음이란다. 정분이 조용히 말하고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사실은.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혜린이었어요. 유진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호텔 어때? 사진 올려. 궁금해 죽겠어. 혜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을 올린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중에 전화할게. 유진이 겨우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 자신이 한 말들, 그리고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지켜보며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이제 말해줄게. 어머니에 대해서. 도연은 창가로 가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는 지방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분이 아니야. 어머니는 이 호텔의 회장이야. 유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5살에 홀로 6평짜리 방 3개 여관에서 시작해서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셨어. 지금은 5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이야. 자산만 500억이 넘어.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보고 싶으셨대.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나를 지켜보신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그리고 오늘도 청소부로 일하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난 5년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들, 시어머니를 친척이라고 말한 것, 반찬 들고 오신 어머니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 그리고 방금 전 창피하다고 말한 것까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이구나.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도연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는 내가 변하길 기다리고 계셔. 그날 오후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예쁜 옷, 명품 액세서리.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겉모습만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봤어.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수많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명품 가방, 카페, 레스토랑 모두 화려하고 근사해 보였지만 공허했습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먹으러 내려갈까? 응. 유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유진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청소 카트를 끄는 정분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부는 구석진 곳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죠. 허리를 굽혀 정성껏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이 500억 자산의 회장님이신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네. 나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유진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어요. 정분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아, 지하 직원 휴게실에 계실 겁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휴게실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취임식입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조금 있다가 올라갈게. 정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며느님이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시겠어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취임식이라고 했죠. 오늘 오후에요. 유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 회장 취임식이래. 누구지? 궁금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진은 객실에서 내려와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도 옆에 있었죠. 유진아, 괜찮아?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끝까지 보고 싶어. 유진이 대답했어요. 2시 30분 로비의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죠.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여성이었어요. 67살의 나이에도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최정분이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호텔 르메르의 새 회장 최정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를 둘러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하는 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5살에 홀로 작은 여관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천대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정분의 눈빛이 로비 한쪽을 향했습니다. 유진이 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40년을 버텨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사람들이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였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부는 계속 말했어요. 이 호텔은 앞으로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청소하는 분도, 요리하는 분도, 프론트 데스크에 계신 분도 모두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긴 박수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죠. 유진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발걸음이었죠. 정부는 박 실장과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머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체면만 생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며느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유진아, 고개 들어. 정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정부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어.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랐던 거야. 어머님,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란다. 정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유진이 정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정분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섞인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호텔 로비에서 청소복을 입고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었죠. 일주일만 청소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요. 유진이 정분에게 부탁했고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유진은 처음 이틀은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빛도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유진이 로비 창문을 닫고 있을 때 정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수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정분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수건을 받아 손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정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것도요. 정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며느리 같네. 정분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로비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햇빛이 반사되어 호텔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유진이 정성껏 닦은 창문은 거울처럼 깨끗했죠. 정분과 유진은 나란히 서서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SNS 계정 삭제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정분이 물었어요. 더 이상 겉모습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서요. 진짜 행복은 좋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올려도 돼.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말이야. 정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유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 한쪽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정분 복지재단, 청소 직원, 주방 직원, 모든 직원의 복지를 위한 재단이었어요. 정분이 설립한 거였죠. 현판 제막식에 유진도 참석했습니다. 정분 옆에 서서 함께 리본을 끊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하려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 정분이 물었어요. 어머님이 호텔 회장이시라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분은 포크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어요. 왜 그러려고? 정분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솔직함이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정분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SNS는 거의 하지 않았고 명품 가방도 더 이상 사지 않았죠. 대신 정분과 함께 복지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호텔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소하는 분들, 요리하는 분들,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와 친구가 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친구 혜린을 만났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왜 이래? SNS도 안 하고. 혜린이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린아, 사실 나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어. 무슨 거짓말? 혜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댁이 잘 산다고 했잖아. 사실 5년 동안 나도 몰랐어.
우리 시어머님이 호텔 체인 회장이신 줄.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린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진짜? 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어머님은 5년 동안 그걸 숨기셨어. 내 진심을 보고 싶으셨대.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혜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지. 어머님을 부끄러워했고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겉모습만 신경 썼거든. 유진아. 혜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유진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배웠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온다는 것도.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혜린은 친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 많이 변했다.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변했어. 그리고 행복해.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호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이번 달 재단 보고서 가져왔어요. 유진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잘했네. 직원 복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정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들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장도 옅어졌고 옷차림도 소박해졌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졌죠. 진짜 행복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유진아, 고맙다.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왜요? 유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서. 정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감사한 건 저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요. 유진이 정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텔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분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인사까지 해주시고.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유진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유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은 로비를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그냥 눈으로 담자.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을 가슴에 담았죠. 진짜 행복은 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도연이 물었어요. 어머님이 고맙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정말 많이 변했어. 도연이 속삭였어요. 우리 모두 변한 것 같아. 어머님도 나도 우리 가족도. 유진이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작은 호텔방에서, 도연과 유진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모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거짓말도 오해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유진은 6개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던 사람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거짓말로 가득했던 삶에서 솔직하고 당당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